증자호란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동법 언급하고 들어갈게요. 대동법은 강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숙종임금 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숙종임금이 왜 숙종인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숙제가 많았던 임금이기 때문에 숙종임금일 거예요.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도 정말 많은 숙제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간도 문제, 백두산 정개비를 확정지은 것도 숙종 때 일이고, 그리고 안용복 장군이 이제 그 일본하고 담판을 지은 것도 숙종 때 일입니다. 숙종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숙제가 많았던 시기예요.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숙종이 아닌가. 우리 조상들의 장명 센스가 정말 대박입니다. 보게 되면 뭐 3.1전도 마찬가지, 뭐 1919년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일본으로부터 구해달라. 일본으로부터 구해달라. 두 번 절박하게 외친 거죠. 장면 센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동법은 뭐냐면 공납이 있어요. 공납. 조선시대의 공납이 조금이 아니죠. 아주 많이 불합리했습니다. 이게 공납이 뭐냐면 이 토산물을 징수를 했는데요. 이 토산물을 좀 개념 없이 징수를 했어요. 예컨대 내가 속리산에 살아요. 속리산에 살고 있는 농민이야. 농민이 나한테 자 공납을 하시오. 올해 공납은 전복을 바치는 겁니다. 예컨대 그 당시 내가 시골 산골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전복을 어떻게 바쳐? 그리고 오히려 전복을 바칠 수 있는 어촌에는 자 인삼을 바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애매애매 없이 소위 말하면 개념 없이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니 시골 산골에서 어떻게 전복을 어떻게 사?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방납업자. 자, 공납이죠. 공납을 이제 해결해주는, 중간에서 해결해주는 업자가 이제 방납입니다. 방납. 방납에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이제 공물을 대신 납부해주는 겁니다. 납부해주는데 그냥 납부해주겠어? 수수료를 먹고 납부해주는 건데 이 수수료가 여러분들 TV 보게 되면 정말 자주 나오는 광고 있죠. 딴딴딴딴딴딴딴 뭐 이런 대부업체 금리 뺨치게끔 높았어요. 그러면 예컨대 그 전복 하나에 뭐 10,000원이다. 원가가. 그러면 야 우리가 대신 냈으니까 10만 원만 내. 이런 식으로 아주 고리대금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중간업자들이 배를 불렸던 거죠. 당연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힘들지. 가뜩이나 온갖 세금에 힘든데, 근데 방납 때문에도 정말 힘들게 시달려야 되니까. 그래서 강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대동법은 토산물을 쌀이나 동전, 옷감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죠. 시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서민들한테 혜택이 있는 제도는 누구한테는 해서는 안 되는 제도다. 기득권층한테는 불합리한 제도인 거죠. 왜? 방납업자들이 쏠쏠하게 생겼단 말이야. 방납을 통해서. 근데 대동법이 생기게 되면 어때요? 방납을 못 해먹거든. 그래서 방납업자들이 엄청 들고 일어납니다. 로비도 많이 하고. 하지만 대동법이 이제 시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경기도에서 시행이 됐던 이유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방납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아,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게?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방납 우리 못하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책임질 거야? 반발이 심하니까 경기도에서 우선 시행을 하게 된 거죠. 또 이게 방납이 없어지게 되면 역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국가 재정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중간에 떼먹는 게 확실히 줄어드니까. 이 당시에 조선시대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간에서 떼먹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컨대 얼마나 불합리했냐면 지금으로 치게 되면 세금을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1년 세금이 10만 원이야. 10만 원을 내려가. 내려가면 은행에 1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20만 원을 줘야 돼. 왜냐면 자, 그 은행에서 세금을 받아주는 이제 수수료가 또 붙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처리할 때 드는 예컨대 종이 들 거 아니야. 예컨대 세금 처리하려고 그러면 영수증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영수증, 그 다음에 영수증에 들어가는 그 잉크, 그 다음에 사람의 노동, 임금, 이런 것들까지 다 붙여가지고 사례사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아주 개념 없는 정책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게다가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공납까지 이제 박람이 터지다 보니까 아주 힘들었던 상황에 처해졌던 거죠. 하지만 그나마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대동법 실시로 알아두셔야 될 게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공인이 등장했어요. 공인은 뭐냐면 왕실과 간청에 필요한 물품을 구해서 납품한 업자였습니다. 자, 공인과 비슷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죠. 시전상인. 시전상인과 공인은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공인은 대동법 실시로 등장했다. 대동법 실시로 나타나게 된 상인이다. 이 정도의 차이점을 이해하시게 되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병자호란. 자, 호란은 사실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정묘호란이 있었죠. 정묘호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또 생기는데, 자, 정묘호란은 이제 청과 군신관계를 형제관계. 그러니까 그 강해군 때는 중립외교를 했었지만 인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명나라에 완전히 기우는 거죠. 명나라로 정책이 기울다 보니까 그 당시는 후금이었습니다. 후금 입장에서는 이 조선을 좀 손을 봐줘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가 후금의 바로 뒤에 있잖아요. 명나라를 쳐야 되는데 조선반도에서 뒤를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립이 될 수 있으니까 명나라를 치기 전에 이 조선반도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명나라를 쳤을 때 후환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정묘호란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야, 우리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얘기를 하고 오케이 알았어 했는데 이제 병자호란이 터지는 거예요. 병자호란의 원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때까지도 인조가 정신을 못 차리고 국제관계는 분명히 명나라는 점점 이제 거의 호흡기 이제 뗄까 말까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명나라 살 수 있습니다. 명나라 회생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장수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호흡기 이렇게 오늘 떼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근데 후금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호흡기를 떼기 위해서 명나라를 쳐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조선에서 자꾸만 명나라 하니까 신경 쓰이니까 일단 조선부터 먼저 잡아놓고 후환을 없애야 되잖아. 그래서 병자호란을 일으키는데 그 배경이 친명배금.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요. 금나라는 배척해요. 그 정책이죠. 후금도 짜증이 날 거야. 응? 왜?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를 멀리하니? 그러니까 무력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사실 이게 후금이라는 나라가 여기 청나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청나라하고 후금하고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이제 원래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고친 거예요. 같은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묘호란 때는 이제 형제 관계로 설정을 했는데 병자호란 때는 아예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더니만 야, 너 이제 우리한테 사대해. 우리 신하 국가가 되라. 나는 천자, 너는 속국. 군신관계를 요구했고 청나라가 항제 칭호를 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청제국의 항제다. 항제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하늘의 천자는 오직 명나라밖에 없어. 너네들 오랑캐일 뿐이야.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쭉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청태종이 조선을 침공합니다. 침공을 했는데 자, 선조, 인조, 이승만 공통점이 있죠. 도망갑니다. 살려고. 인조도 남한사성으로 숨어버리죠. 근데 남한사성이 포위가 되고 45일 동안 진짜 처절하게 항전을 하지만 결국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엄하게 피를 흘렸던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명나라는 거의 이제 죽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피를 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성리학적인 관점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애꿎은 백성들, 애꿎은 병사들의 피만 낭비를 했던 상황이 되는데 45일 동안 항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당시에는 양반한테는 군욕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양반은 군대를 안 가도 됐는데 상황이 원체 산성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절박한 거야. 한 명의 군사라도 아쉽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반이고 뭐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징집을 해서 칼을 들고 싸우게끔 했어요. 그리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콩 한 쪽까지도 나눠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전투를 했어요. 처절하게 전투를 했지만 결국에는 삼전도에서 치욕의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왕 근데 이렇게 질 거 왜 이렇게 항쟁을 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강해군이 참 정말 현명했다라는 생각합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실리 외교를 했다면 인조는 백성과는 동떨어진 지배체제, 지배층의 그런 체면을 위해서 백성의 희생 따위는 그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학계 평가가 아니고 개인 평가입니다. 이 병자호란의 결과 당연히 명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청나라는 조선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명나라를 쳐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목줄 지어놨으니까, 일단은 밟아놨으니까 쳐들어오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청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한 겁니다. 4대 관계를 제공한 4대 관계가 이제 성립되는 거죠. 예전에는 명나라 황제랑 조선의 왕이랑 4대 관계가 설정됐다면 이제는 청나라를 황제로 모시고 조선은 이제 그 속국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 병자호란이 되면서 병자호란의 결과로 이제 볼모로 누가 끌려갑니다. 자, 일단은 총 입장에서는 어때요? 조선을 누르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잖아. 그래서 이제 대군들, 인조의 두 아들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끌고 가는데, 자, 끌고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은 명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직접 보게 돼요. 실제로 보게 되는데, 이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랑 또 다른 길을 갖게 됩니다.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또 광해군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게 앞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자호란을 통해서 이제 조선인들이 노예로 많이 중국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고 실로 북경에는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노예 시장까지 있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조선인 노예들을 사들여서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해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자주적인,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판단을 해서 청과의 관계를 좀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선조는 소현세자를 싫어했어요. 왜? 청나라에 비록 졌지만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갔다 오더니만 완전히 청나라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성리학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소현세자는 친청파야. 청나라파인 거죠. 청나라 사람으로 변질돼서 왔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조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대하는 거죠. 천대하고 안 보려고 하고 결국 소현세자는 급사하셨는데 그 실제로 뭐 독살 흔적도 나왔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갑자기 급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인조 다음에 왕으로 누가 올라왔냐면 이제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이 돼서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효종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게 뭐죠? 북벌론입니다. 북벌론은 뭐겠어요? 자, 조선 한반도에서 북쪽이면 지금 만주 지역이잖아. 즉 청나라잖아. 그러니까 청나라를 벌하겠다라는 그 어떤 이념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왜? 그 당시 청나라는 그 어마어마한 국력이었습니다. 대청이라고 국호를 만들었잖아요. 중국 반도를 중국이란 엄청나게
역대 중국 통일 왕조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했던 나라가 청나라예요. 그 정도로 국력이 높았는데 일개 조선의 국력으로 어떻게 북보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효종은 이제 총을 공격해서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자라고 이 북보론을 추진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북보론은 이제 흐지부지 되죠. 왜? 사실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었던 거니까. 일종의 뭐 하나의 구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쟁기념관에서 지금 병자호란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병자호란 특별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인조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부터 군신상하가 이 남한산성을 지킬 것이니 하인은 이미 끊어졌고 오직 싸우는 일이 있을 뿐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절박함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좀 아쉬워요. 항상 보면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 생각했던 위정자들이 꼭 위급할 때만 군신상하를 강조하고 하나를 강조하고 한민족인 걸 강조하잖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시고 좀 얻어가시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한사성에서는 정말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처절하게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건 인정을 하지만 이제 그 자주성을 지켰던 게 좀 포인트가 약간 빗나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백성을 생각하고 이제 서민들을 생각했다 그러면 인조가 그렇게 하면은 안 됐었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인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포인트 10번째는 영조와 종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